저는 그날 밤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게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거죠. 서울 구로구 낡은 아파트 602호였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밤 11시 반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였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보였어요.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 찬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이었죠. 김이 전혀 나지 않는 밥이었어요. 그 옆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쓴 글씨였죠. 우리 아들 밥은 내가 차려야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한번 읽었죠.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서울 구로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24평짜리 집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죠. 제 이름은 윤민정입니다. 36살이었어요. 남편 박현수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7해가 지났더군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죠.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화장실에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정수기 물을 받았어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죠. 토스트를 구우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출근하면 회사에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검정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였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죠.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7시 15분이더라고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서 계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침 먹으러 왔지. 우리 현수 집에서 밥은 먹고 가야지. 시어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반찬을 담아오신 것 같았죠. 저는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요. 아침도 안 먹고 나가? 그게 어딨어. 요즘엔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시더니 냉장고 문을 여셨어요.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보시더라고요. 김치통, 된장통, 반찬 용기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네. 저희 둘이 먹기엔 충분해요. 우리 현수는 잘 먹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제대로 먹어야지.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죠. 어머니, 현수도 어른이잖아요. 알아서 잘 먹어요. 여자는 집안일 하는 게 기본이야. 일은 핑계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을 바라봤죠. 그는 여전히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늦겠어. 남편이 일어나 구두를 신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죠.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더라고요. 화장이 번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회사는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내 정거장 거리였어요. 책상에 앉았을 때가 8시 40분이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9시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아들 밥은 내가 차려야지. 아침부터 출근하느라 고생이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동료 은영이 옆에서 물었죠.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시댁일이에요? 응. 좀 그래.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며느리는 집안일 해야 한다고. 지금은 좀 나아지셨지만. 그렇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받았어요.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김치찌개 국물만 몇 숟갈 떴습니다. 나도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맞는 걸까? 오후에는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였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니 5시였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지하철을 탔죠.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자는 집안일 하는 게 기본이야. 남편의 침묵도 함께 떠올랐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저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놓고 가신 반찬이 보였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였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었죠. 저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9시가 넘어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늘 엄마 왔었지? 응. 아침에. 미안해. 아침에 말을 못했네.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남편의 사과는 짧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넥타이를 풀며 욕실로 갔죠.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어요. 오늘 저녁은? 난 먹었어. 회사에서. 그래. 나도 회식했어. 남편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죠. 10시 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5시 반으로 맞춰 놓았어요. 남편이 자는 동안 조용히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솥에 불을 켰어요.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더라고요. 6시가 되자 밥이 다 되었죠.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을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구성이었어요. 7시에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로 들어오셨죠. 저는 현관에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밥 차려놨습니다. 그래,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하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갔죠. 회사에 도착하니 8시 50분이었어요. 평소보다 10분 늦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업무가 쏟아졌죠. 오전 내내 전화를 받았어요. 점심시간에는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정아, 내일은 생선구이 좀 해. 우리 현수 요즘 입맛이 없어 보여.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동료 은영이 물었죠. 또 시어머니세요? 응. 그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생선 코너에서 고등어를 골랐어요. 장바구니에 파, 마늘, 된장도 담았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35,000원이 나왔어요. 집에 오니 8시 반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냈습니다. 손에서 비린내가 났어요. 9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뭐해? 내일 아침 반찬 준비해. 남편은 대답 없이 거실로 갔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저는 계속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10시가 되어서야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주도 똑같았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데웠죠. 시어머니는 매일 오셨어요. 어떤 날은 7시, 어떤 날은 6시 반이었습니다. 오늘 국은 좀 싱겁네. 계란말이가 어제보다 못하구만. 반찬이 너무 단조로워. 좀 더 신경 써.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대답만 했어요. 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가 밀려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마다 회의가 잡혀 있었죠. 상사가 말했습니다. 윤대리,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점심을 거를 때도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눈을 감고 서 있었죠.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계셨죠. 민정아, 와서 앉아봐.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안 제사가 있어. 음식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제사상은 12가지는 올려야 해. 전도 붙여야 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회사 워크숍 날이었어요.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죠. 어머니, 그날 회사 행사가 있어서요. 행사는 빠지면 되지. 제사가 더 중요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회사 워크숍이 있는 날인데 엄마한테 이미 약속했잖아. 나도 일이 있어. 하루 빠지면 어때? 제사가 더 중요하지.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토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으로 가야 했어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샀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어요. 왔어? 어서 와서 전 좀 부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팬 앞에 섰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죠. 따끔했지만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일했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제사상을 차렸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이 물에 불었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고생했어. 역시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9시였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죠. 온몸이 쑤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갔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윤대리, 워크숍 왜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집안일이 있어서요. 다음부턴 미리 말해요. 팀워크가 중요한 거 알죠? 네, 죄송합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죠. 쌓인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남편의 재킷이 걸려 있었어요. 다음 주에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했죠. 손을 넣자 종이 몇 장이 만져졌습니다. 영수증들이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 나왔어요. 담배와 커피를 산 기록이었죠. 다음은 주차장 영수증이었습니다. 2,000원이 적혀 있었어요. 주유소 영수증도 있었죠. 5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더군요. 마지막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이었어요. 김영자 앞으로 100만 원 송금이라고 적혀 있었죠. 날짜는 이번 달 5일이었습니다. 메모란을 봤어요. 생활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영수증을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글씨를 다시 한번 읽었죠. 김영자 100만 원 생활비였습니다. 시선이 그 글자에 고정되었어요.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라는 두 글자만 보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졌죠. 귀 옆에서 맥박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손을 펴지 못했죠. 책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마치 물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앞에 겨우 도착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 명의 통장이 있었죠. 결혼 후 공동으로 관리하던 통장이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였어요. 표지를 천천히 넘겼죠. 지난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1월 23일 김영자 100만 원이라는 기록이 보였어요. 그 위로 한 줄 더 있었습니다. 10월 20일 김영자 100만 원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뒤로 넘겼습니다. 9월 15일 김영자 100만 원이 있었어요. 8월 12일에도 같은 금액이 있었죠. 매달 같은 날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빠짐없이 100만 원씩 송금되어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하지만 내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김영자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쁜 숨만 계속 나왔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들이마셨죠. 하지만 폐까지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침을 삼키려고 했죠. 하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쥔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려고 했죠.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손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통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졌죠. 몸이 아래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냉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죠. 손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짚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팔뚝에 털이 곤두섰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죠. 추운 겨울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였어요. 주변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1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떠올랐어요. 생활비라는 단어도 함께 떠올랐죠. 김영자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려 있었죠. 몇 번 움직여서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냉장고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들이 있었죠. 김치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투명 용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 멸치볶음이 있었죠. 작은 반찬통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도 보였어요. 된장찌개도 냄비째 들어가 있었죠. 무릎에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냉장고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어요. 이게 100만 원짜리 반찬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매주 오셨습니다. 반찬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 현수 잘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매달 100만 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반찬의 값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5시 반에 알람을 맞춰 놓았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데웠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상을 차렸습니다. 출근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남편은 어머니의 반찬에만 값을 매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값도 받지 못하는 며느리였던 겁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영수증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널려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남편 연락처가 보였어요. 전화를 걸려다 멈췄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어야 할까요? 나는 뭐였어? 라고 따져야 할까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창밖은 여전히 밝았죠.
하지만 제 안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어요.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았어요. 6시가 되었습니다. 7시가 되었어요. 8시가 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왔어. 불도 안 켜놨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 불을 켰죠.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남편이 멈칫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당신 어머니한테 매달 돈 보내줘?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바닥으로 향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죠. 그게 100만 원씩 보내더라고요. 생활비라고 적어서.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죠. 엄마가 반찬 만들어 주시잖아. 그래서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나왔어요.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그럼 내가 만든 밥은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말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똑바로 섰죠. 나는 값도 못 받는 며느리였네요. 민정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힘드시니까.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어요. 방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어요. 마음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책상 앞에 앉았죠.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김영자 앞으로 보낸 돈이 계속 보였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었죠. 지난 1년간의 기록을 세어봤습니다. 총 1200만 원이었어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손글씨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장 사진을 찍었어요. 한 페이지씩 플래시 없이 찍었죠. 흔들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10장 넘게 찍었어요.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있었어요. 남편 명의 카드였죠. 한 장씩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사용 내역이 보였어요. 20만 원짜리 구매 기록이었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한의원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30만 원이 나갔더군요. 시어머니가 한의원에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낸 거였죠.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죠. 클라우드에 바로 올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어요.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 은영을 찾아갔죠.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이거 좀 봐줄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영이 화면을 확대해서 봤죠. 이게 매달 100만 원씩? 응. 1년 넘게. 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건 좀 심각한데. 상담받아봐야 할 것 같아. 어디서?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족법 전문이야. 연락처 줄게.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죠. 수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어요. 회사를 정시에 나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죠.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통장 사진, 카드 명세서, 제가 적은 메모까지요.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했죠.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네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제가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 같은 거요. 녹음도 가능하면 해두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녹음을 해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부엌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쓰던 거였어요. 건전지를 갈아 끼웠습니다.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거실 책장 뒤에 숨겨놨어요. 남편이 들어와도 보이지 않는 위치였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러 오셨어요. 저는 녹음기를 켜놨죠. 민정아, 다음 주 제사 준비 어떻게 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수 월급이 적어서 내가 걱정이야. 그래도 효자지.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챙겨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래, 내가 효자야. 민정이도 좀 배워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만 했어요.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재산이 얼마나 돼?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집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대충 5억 정도? 통장 좀 같이 보자.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지금은 피곤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5억 정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죠.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간다며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죠. 남편 옷장을 열었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몇 장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우리 집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주소가 달랐어요. 인천 부평구였죠. 우리 집은 서울 구로구인데 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읽었어요. 소유자는 김영자였습니다. 매매일자를 봤죠. 작년 3월이었어요.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댔다는 얘기가 생각났죠. 작년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만이 아니었구나. 아파트까지 사줬던 거예요. 휴대폰으로 등기부등본 사진을 찍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산을 해봤어요. 매달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이었죠. 아파트 2억 5천만 원을 더하면요. 총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5억에서 3억 7천이 빠진 거예요. 남은 건 1억 3천만 원이었죠. 반으로 나누면 제 몫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7년을 살았는데 6,5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였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 더 확보했어. 아파트까지 사줬더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언니,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제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어요. 다녀왔어. 골프 잘 쳤어? 그래요. 씻고 나와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데웠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죠. 이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드디어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상사에게 연차를 신청했어요. 오후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를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번엔 모든 자료를 가져갔죠. 지난번보다 증거가 더 늘었네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파트까지 사주셨군요. 배우자 동의 없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면 한 달, 재판이면 6개월 정도 봐야 합니다. 재판까지 갈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준비를 단단히 해야죠. 혹시 따로 재산이 있으세요? 결혼 전에 모아둔 게 좀 있어요. 얼마 정도? 1억쯤 됩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네요. 그 돈은 특유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돈이 있어서 결심할 수 있었어요. 결혼 전 1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월급의 30%를 매달 저축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도 주셨죠.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습니다. 남편은 그 통장을 몰랐어요.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죠. 만약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만약이 지금 온 거였어요. 다음 주에 소장 작성하고 접수하죠. 네.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죠.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명의 통장을 만들었어요. 새 통장이었죠. 이혼 후 재산 분할금을 받을 통장이었습니다. 신규 통장 개설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우리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근처 원룸 시세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전세요? 매매요? 월세요. 보증금 1,000만 원 정도로요. 그 정도면 20평에 50만 원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50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억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매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쪽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매물이 떴습니다. 깨끗한 원룸들이었어요. 역세권이었죠. 이거 괜찮네요. 이거 아직 있어요? 네, 공실입니다. 보러 가실래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 삶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동료 은영이 물었죠. 언니,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 다음 주에 소장 넣어. 진짜 하는구나.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언니가 옳은 일 하는 거야. 고마워.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죠. 7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었죠. 남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었어요. 하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처음 뵀을 때가 기억났어요. 우리 며느리 예쁜 애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손이었어요. 밥 짓고 빨래하는 사람이었죠. 며느리라는 이름의 하인이었습니다. 이젠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좀 늦네. 응. 일이 좀 있었어. 저녁은? 아직 안 했어. 직접 해 먹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소장 접수 가능할까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화요일, 그날이 제 새 삶의 시작이 될 거였어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라면이라도 끓여줘. 직접 끓여 먹어요. 나 아파. 왜 이래 요즘?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그 사흘만 버티면 됐죠. 그러면 이 집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이었어요. 짐을 조금씩 쌌습니다.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이었어요. 큰 가방에 넣었죠.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꺼내 들었죠. 엄마, 이제 제대로 살게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죠. 다녀올게. 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집을 둘러봤죠. 7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이제 제 삶을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과연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요? 법원 상담실이었습니다. 사각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양쪽에 의자가 마주보고 있었죠. 저는 변호사와 함께 한쪽에 앉았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시어머니도 들어오셨어요. 남편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하자고?
정신이 나갔구만. 남편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민정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럴 필요 없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은 재산분할 협의 자리입니다. 양측이 합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재산분할? 우리 현수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 여자가 뭘 했다고?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7년이면 2555일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정아, 그건 회사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했습니다. 주말엔 제사 음식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도 돈을 버는 직장인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공동재산부터 확인하죠. 현재 부부명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대충 5억 정도?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정확히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아파트 3억, 예금 1억 8천만 원이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억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들이었어요. 지난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김영자 여사 앞으로 송금됐습니다. 총 1,200만 원이에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엄마 생활비를 그뿐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작년 3월 인천 부평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셨죠. 2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내 노후 대비로 배우자 동의 없이 구입한 겁니다.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총 3억 7천만 원이 일방적으로 처분됐군요. 이건 재산분할 소송에서 문제가 됩니다. 남편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 보답하는 게 당연하잖아. 보답은 당신 돈으로 하세요. 우리 공동 재산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거야. 부모 봉양하는 게 자식 도리지.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제 친정 어머니는 왜 안 봉양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5천만 원 전부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 당신은 한 푼도 안 썼죠.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도 있어요. 1억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1억이나? 10년간 모은 겁니다. 월급의 30%씩 저축했어요. 변호사가 끄덕였습니다. 특유재산이니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 없이도요. 남편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민정아, 그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7년을 살았잖아. 7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밥 한 끼 값도 인정 안 하셨죠. 어머니는 100만 원 받으시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는 맨날 대충대충. 그럼 식당을 차리시죠. 손님들한테 100만 원씩 받으시면서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를 시작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공동재산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반으로 나누면 6,500만 원씩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처분된 3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건 내 돈이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호사가 남편 측을 바라봤습니다. 6,500만 원에 추가로 1억 8,500만 원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인천 아파트를 파시면 됩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2억 5천만 원짜리니까 딱 맞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 노후 대비로 마련한 건데 제 노후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정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7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이젠 늦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네,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가면 더 불리하실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죠. 좋아. 어떻게든 해보자고. 남편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 대본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대화 녹음입니다. 뭐? 우리 현수 월급이 적어서 내가 걱정이야. 그래도 효자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도 좀 배워야 해라고도 하셨죠. 제가 뭘 배워야 하는 건가요? 그건 공짜로 일하는 법, 값도 못 받는 며느리 노릇?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죠. 저는 36살입니다.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과는 절대 안 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실 건지, 재판 가실 건지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저쪽에서 협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삼 잘 사세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드디어 끝났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이제 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말이죠.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영이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이제 자유야. 축하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드디어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혼 협의가 마무리되었어요.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의 인천 아파트를 팔기로 했죠. 2억 5천만 원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제 돈이 맞나 싶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구로구에서 멀지 않은 영등포 쪽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죠. 20평짜리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7년 만에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구점에 가서 소파를 골랐습니다. 회색 패브릭 소파가 마음에 들었어요. 작은 원목 식탁도 함께 샀죠. 두 사람이 앉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화원에 들러 화분을 샀어요. 몬스테라와 스투키를 골랐죠. 키우기 쉬운 식물들이었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놓아뒀어요. 벽에 풍경화 액자를 걸었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전신 거울도 현관 옆에 세워뒀죠. 나갈 때마다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웃어봤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눈가에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으니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은영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점심시간에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팀장실로 들어갔어요. 윤대리, 이번 신규 프로젝트 리더 맡아줄 수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대기업 시스템 구축이에요. 석 달 프로젝트인데 적임자가 윤대리밖에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겁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밥도 차려야 했고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 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잘 됐네요. 윤대리 역량을 믿어요. 프로젝트는 바빴습니다. 회의도 많았고 야근도 잦았어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죠. 오히려 일이 즐거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죠. 새벽에 일어나 밥 지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 3명과 홍대에서 만났어요. 민정아, 얼굴이 확 펴졌다. 훨씬 밝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죠. 소주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늦게까지 놀았어요. 아무도 제게 몇 시에 들어오느냐고 묻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받았죠. 여보세요. 민정아, 나야. 현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요. 별일 없으시죠?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완전히 무감각할 순 없었죠. 민정아, 제발 부탁이야. 다시 생각해줘.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냉장고 속 반찬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100만 원짜리 반찬들이요. 그리고 인천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떠올랐어요.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조금 먹먹했죠.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2주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정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문자를 읽고 바로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죠. 제발 우리 현수 좀 돌봐줘. 요즘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신다더라.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죠.
오래전에 사두고 못 읽었던 소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오후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로맨스 영화였죠. 주인공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저 자신과 친해져야 했죠. 저녁엔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토마토 소스에 새우를 넣었죠.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었습니다. 누구 입맛도 맞추지 않았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대학 시절 이후 처음이었죠. 오늘은 혼자 영화를 봤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제 행복을 최우선으로 둘 거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벚꽃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회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승진 제안도 받았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게 됐죠. 월급도 100만 원 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영과 카페에 앉았어요. 언니 들었어요? 박현수 씨 회사 그만뒀대요. 그래.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아졌대요. 아파트 팔고도 모자라서요.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언니는 요즘 어때요? 나 정말 좋아. 매일이 행복해. 집에 돌아오면 제가 꾸민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몬스테라는 새 잎을 틀었어요. 스투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동네 작은 요가 스튜디오였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세요. 매트 위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죠. 토요일 오후엔 한강을 걸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일요일엔 서점에 갔습니다. 새로 나온 에세이를 샀어요.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혁명이다.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고 계산대로 향했죠.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익숙했어요.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었죠.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컵라면 몇 개를 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아, 안녕하세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죠.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을 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집에 와서 산 재료로 저녁을 만들었어요.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였죠. 와인 한 잔도 따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죠.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죠.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매일 쓰고 있었어요. 오늘 전 남편을 마주쳤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끝난 것 같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깜빡이고 있었죠.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찬밥 한 공기와 메모 한 장을 보던 그날 밤이요. 그때는 절망뿐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삶을 되찾았어요. 행복도 되찾았죠. 밥 한 끼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건 존중의 문제였어요.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느냐의 문제였죠. 밥상 앞에서 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도 기억났어요. 남편의 침묵도 잊히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서는 법을 배웠죠.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방 풍경이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행복.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응원을 보냈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아무 걱정도 없었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진리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어요. 제가 만들어가는 하루였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